3, 4월 달에는 건축법을 안 하고 주택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한 다음에 농지법 마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국계법 앞에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순으로 하고 이제 5월,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그럼 요약집이 나오면은 9주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9주에 걸쳐갖고 원래 8주 수업 저희가 하잖아요. 5월달, 6월달에는 9주에 걸쳐서 요약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 부분은 이제 수업을 주택법부터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있는 부분들 뭐 몰라도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용 아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뭘 할 거냐면 이 주택법을 보는데 우리 프린트에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프린트에 핵심 5라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 5 프린트에 거길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를 먼저 예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로 본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핵심 5는요. 예. 이쪽에 있는 최왼쪽 상단에 있지요. 자, 거기 보면은 표가 하나 있는데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에서 건축법과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규제예요. 규제가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뭐야?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에 관계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배웠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법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법이 건축법이면 특별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규제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주택법은 오로지 주택을 지을 때만 규제하는 법이죠. 예를 우리가 들면은 특별법이라는 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임대차를 배우죠. 민법이라는 걸 배워요.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 우리가 민법 또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를 할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이라면 주택법은 뭡니까? 주택을 지을 때만 특별하게 규정하겠다라는 주택특별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있는데 이 주택법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주택을 지을 때 이제 건축법은 건축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든 건축물을 규제합니다. 모든 그렇죠. 건축법은 예를 들어서 모든 건축물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택법은 주택만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 다 건축법으로 지을 거예요. 주택법을 우리 주택만 짓는데 그럼 건축법으로는 주택을 못 짓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9개까지 질 때는 건축법으로 짓고 주택을 30개부터 지을 때는 주택법으로 짓습니다. 그래서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꼭 필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죠. 의식주 이런 게 있어요. 의식주. 그 중에서 이제 주자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집이 많은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져도 되겠지만, 그렇죠? 가져도 되겠지만 여름에는 뭐 이태리에 있는 별장에 있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들이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이 없는 사람 이걸 무주택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유주택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국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사를 안 가죠. 전세를 이제 이사 안 가니까 이걸 주거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거 수준도 나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택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주택법에서 30개 이상을 질 때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 외울 필요 없어요. 공급의 대상자, 기반시설의 내용,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타 뭐 관리 등등까지를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오늘 중국집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갖고 짬뽕을 갖다가 한 20만 원 정도 해서 먹어볼까요? 예, 그러면 먹을 사람도 있고 안 먹을 사람도 있겠죠. 예. 이연복 셰프 그 식당 전화하면 진짜 전화 안 받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번 예약해서 단신이 이제 백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맛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내가 얼마를 줘도 난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했겠죠. 이연복 씨죠? 저희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겠죠. 얼마면 되겠어요? 하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가서 기다려서 먹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주택의 가격은요, 일반적으로 땅값에다 건축비를 포함해서 산정이 되고, 거기다 마진을 붙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좀 입지가 좋거나, 좀 좋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을 많이 받아도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야, 네가 땅을 얼마에 샀고 건물을 얼마에 정도 짓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충 마진 한 30% 정도 붙이면은 한 4억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이상 받아도 사람들이 사겠지만 그 이상 받으면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4억 이상 받지 마.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국가 얼마 이상 받지 마라고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을 갖다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갖고 싶은 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되면은 그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대체재인 중고주택들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세값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가격 이상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을 국가가 개입합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대상자예요. 두 번째 대상자. 자, 우리가 29개까지 집을 질 때는요. 요즘 표현으로 졸라 뛰어가면 1등으로 뛰어가서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용어를 썼나요? 예,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면, 그렇죠? 1등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30개 이상을 질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공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주택법에 있는 내용이요. 규칙이 있는데, 일단 먼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먼저 받으려면, 먼저 있으면 청약이라는 거래요.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되고, 통장을 하여서 주택 청약 저축을 한 다음에 이걸로 해서 순위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순위. 근데 공급하는 방식이 만약에 10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1000세대를 그냥 딱 무작위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우선 공급.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무식하게 얘기하면 1000개 중에 100개는 특별 공급한다. 1000개 중에 300개는 우선 공급한다. 1000개 중에 나머지 600개는 일반 공급한다. 이렇게 하고 청약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특별 공급하려면은 이제 월남전 한번 갔다 온다든지 탈북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선 공급된다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너무 많아. 그래서 흥부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이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면 되겠죠.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국가가 공급해야 될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일반 공급은 그게 우리 동네에서 무주택자인데 뭐 청약 1순위다. 뭐 청약 통장이 뭐 2년 동안 보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 돼요. 그럼 순위에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무혈 입성이고 이게 조금 있고 이게 완전 박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하게 되면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이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착순의 개념이 아니라 순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약 통장이 없으면은 이제 미분양이 되지 않는 이상 주워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경쟁이 치열한데 미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가격이 생각보다 만약에 4억에 샀는데 5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누가 청약 통장 안 넣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입을 하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이게 청약 순위한 공급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GS건설 아시죠? GS건설. GS건설에서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자이 아파트에 있는 사장님도 자기가 아파트를 고를 수가 없어. 공개 모집에 의한 청약 당첨이기 때문에. 실제 옛날 있었던 얘기 GS건설이기 전에 엘모 건설일 때 있었던 실제 사건이야. 사건인데 엘모 건설 사장님이 있었는데 일본 리더는 이제 기업 후계자가 아니라 바지 사장.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겠죠. 월급 사장인데 그분이 아마 여친이 있었나 봐. 대학생.